안녕하세요. 남들처럼 인생을 좀 평범하게 살아보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던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리 오래 산 삶은 아니지만 제 인생은 어느 누구보다도 야박했다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었죠. 저는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 스스로 몸도 가누기 전 거의 젖도 못 될 시절에 교통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엄마가 홀로 저를 어렵게 키우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엄마는 천혜고아라 저를 맡길 곳이 없어 정말 힘들게 저를 키우셨었죠. 또 그 와중에 아빠가 살아계실 때부터 같이 살았던 친할머니까지 돌봐야 했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고아인 엄마를 매우 못마땅해 하셨기 때문에 늘 구박하고 못살게 굴기만 하셨네요. 하지만 저라고 그런 엄마를 옆에서 도와주진 못했습니다. 그저 어린 마음에 거지 같은 제 인생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엄마를 원망하기만 하며 매일같이 방황만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중학생 시절까지 심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기를 단박에 끝내버릴 수 있었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밖에서 또 새벽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서야 집에 들어가고 있었죠. 근데 저희 집 문 밖에서 누군가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누군가에게 화까지 내며 오열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한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열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엄마였거든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무슨 죽은 죄를 지었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 인생이 끔찍하다고 하셨어요? 저랑 같이 사는 게 끔찍하시다고요? 누가 했으린데요? 지금 여기서 저만큼이나 인생이 끔찍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하세요. 십수년을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시어머니에다가 젖도 못된 딸 두고 호련히 떠나버린 남편. 남편 그렇게 보내놓고 어떻게든 딸 자식 키워보겠다고 바등바등 산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 자식이란 애는 이 말도 안 되는 가정환경이 끔찍하다면서 지 애미 등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나만큼 끔찍한 인생 있음 어디 나보라고 해요. 대체 나보다 어머님 인생이 어디가 얼마나 끔찍한데요? 예? 저요. 진짜 이대로는 더 못 살겠어요. 이제 나도 지긋지긋해요. 어머님 시집살이 받아내는 거 더는 못하겠다고요. 저는 문 밖에 서서 엄마가 오열을 하며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친할머니가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받아내셨고 저한테도 매번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엄마는 모든 게 다 괜찮은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며 산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너무너무 미안했고 여기에서 더 엄마를 괴롭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황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그 뒤로부터 저는 무조건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악자같이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 덕에 대학교도 서울로 들어가서는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대학생활을 마쳤고 그 뒤로는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하면서 조금이나마 엄마에게 효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끝까지 저희 엄마를 괴롭히던 친할머니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 돌아가셨고 그나마 엄마는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좀 더 편안하게 지내며 제가 취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셨죠.
그렇게 저는 엄마를 호강시켜주겠다는 목표를 이루며 나름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진짜 제 인생의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일이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저희 둘은 같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 2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아주 순탄하게 했습니다. 서로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양가에 그리 많은 시간을 왕래하진 않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서로의 양가를 많이 신경 썼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도 시댁에서는 저희 엄마를 비롯해 얘가 친척 없는 외로운 집안이라고 해서 탐탁지 않아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 번씩 저희 엄마 가져다 드리라며 좋은 약까지 지어주실 정도로 잘 챙겨주셨네요. 이런 집안이니 저는 결혼 생활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탄한 결혼 생활을 거의 한 3년 정도 했을 때였을까요? 이대로 순탄할 것만 같았던 저의 인생에 하나둘 또다시 어린 시절만큼이나 끔찍했던 불행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여태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하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옆에서 돕는 사람도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나이가 있어 재취업이 안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으로 전향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저희는 일단 저희가 살던 집부터 팔고 봐야 했습니다. 당장에 들어가는 생활비도 줄이고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저희는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네요. 당시 엄마는 노년을 좀 편하게 살고 싶다며 시골로 내려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라곤 시댁밖에 없었지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조금만 버티자. 다 좋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이 애도 봐주신다니까. 당신도 회사 다니기 좀 편할 거고 나도 일자리 알아보는 것도 수월할 테니까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우리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딱 2년만 있다가 나오자. 제가 이 말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시댁이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댁은 시댁이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안식처라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간 보이신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시모랑 나름 잘 지내는 고부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웬걸요? 안식처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는 단어예요. 그 집은 안식처는커녕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도 남편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도 서로 자주 왕래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처 시모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진짜 가관이 따로 없더군요. 저는 시댁에 들어간 그날로부터 타의적인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시모에 의해서 천덕꾸러기도 그런 천덕꾸러기가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아이고 얘,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렇게 퍼질러 자고 있니? 너 지금 직장 다닌다고 유세 떠는 거야? 집도 다 말아먹고 시부모 집에 들어왔으면 일찍 일어나서 밥이나 차릴 것이지. 여태 잠을 자고 있어? 시모는 제가 들어간 지 첫날부터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얹혀 산다는 것 때문에 눈치가 보인 것도 있고 며느리로서 시댁에 좀 더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죄송하다고 하고서는 곧장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려드리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구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얘, 반찬이 이게 뭐니? 넌 네 시아버지 드시는 밥상을 이렇게 성의 없이 차려서 탈겠니? 소세지가 뭐야 소세지가. 무슨 애들 밥상도 아니고. 어머님, 이건 애 먹여야 돼서 일부러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좋아하는 반찬이고요. 뭐? 얘가 또 이렇게 정신머리 없는 소리 한다. 너 이 소시지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건데 이걸 애한테 먹인다 그래. 그리고 나는 내 아들 키우면서 이런 거 해줘 본 적이 없어. 매번 나물 반찬에 고기 열심히 볶아 좋은 것만 해줬지. 당장 치워라. 나는 우리 애들 입에 이딴 거 들어가는 꼴 못 본다. 급기야 시모는 반찬까지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집안 청소며 요리며 온갖 것으로 저를 트집 잡으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해댔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얹혀 산다는 눈치 때문에 그냥 고분고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참고 다 받아주니 점점 정도를 넘어서더라고요. 급기야 나중에는 저희가 시댁에 들어오면 애들도 열심히 봐주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애를 봐주기는커녕 제 육아에까지 간섭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제 딸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길래 훈계를 좀 했더니 단박에 뭐라 하던 것 있죠. 어머나 얘, 넌 왜 내 손주한테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냐?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들이 다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거지. 넌 애미가 돼서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장난감 하나도 제대로 못 만지게 해. 어머님,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허락해줘야 되겠어요. 때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서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됐다. 이게 어디서 지 딸내미 가르치는 버릇을 쉐미한테까지 보이고 있어? 내가 네 딸이야?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잔말 말고 애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냅둬. 저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인내심이 여기서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동안 남편도 나서서 말려보았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제가 직접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건 어머님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제 딸 육아시키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이 집에 얹혀 산다는 이유로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지냈는데 저 더는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제가 여기 며느리로 들어왔지 어머님 하녀로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얘가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본성을 드러내. 본성을 드러낸 게 아니라 저 정말 참고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도리 못한 게 대체 뭐가 있는데요. 근데 어머님은 갈수록 구박만 하시고 제가 아무리 여기 얹혀 살고 있지만 이런 취급당하는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내 문제도 간섭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어머나 세상에나.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먹네요. 잡아먹어. 어머나 세상에나 무서워라 무서워. 얘,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네가 못 참겠으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런 걸로는 못 나갑니다. 이제는 저 꼴 보기 싫으시면 어머님이 나가세요. 저는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 시모한테 냅다 더 덤벼버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완전히 화가 나서는 본인이 집을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더는 안 보고 싶은 얼굴이라 더욱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시아버지와 싸우면 무조건 집부터 나가고 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아서 들어오겠거니 하고 말았지요. 역시나 시모는 시간이 지나고 알아서 들어왔지만 저한테 여전히 화는 나 있는지
그때부터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그냥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게 100번 낫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부터는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나 남편도 차라리 저희 둘이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은지 저희 둘을 그냥 냅두었어요. 이후 시모와의 내외로 인해 그나마 편안한 일상을 좀 되찾는가 싶었지만 저는 또 한 번의 불행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평소 엄마와 자주 통화를 하곤 했었는데 며칠 동안 엄마에게서 전화가 없더라고요.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서 주말에 남편과 함께 엄마가 계시는 시골로 가봐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기도 전에 저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아야 했어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저는 어딘가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연락 온 병원에서는 엄마가 쓰러져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깜짝 놀라 남편과 둘 다 반찬을 내고 한 걸음에 달려간 병원에서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보다도 더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엄마가 몇 주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는 이야기였어요.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엄마는 몇 주간을 제게 말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몸이 더 급격하게 악화되어 더욱이 말씀하지 못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를 붙들고는 한참을 오열을 해댔죠. 대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바로 나한테 이야기했었어야지. 이러다 나도 모르는 새 엄마 잘못되면 그때는 나를 어떡하라고. 나를 얼마나 더 불연을 만들려고 이 지경이 되도록 말을 안 해. 미안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평생 우리 딸 좋은 거 해주지도 못했는데 마지막까지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못했어. 근데 엄마 생각이 짧았네. 엄마가 너한테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고 나면 남은 네가 어떨지 생각을 못했어. 또 엄마가 이렇게 널 힘들게 하네. 몰라, 미워 정말. 엄마 없으면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엄마는 또 나 말고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 우리 둘밖에 없는 것 뻔히 아는 사람이 왜 그랬어 왜? 엄마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너무 엄마한테 무심했어. 나 사기 바쁘다고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어. 미안해 엄마. 저는 아픈 엄마 품에 안겨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왜 하늘이 나한테 이런 시련만 주시는 건지 정말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슬펐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더 잘못되기 전에 알게 된 것에 다행히로 생각하며 그날로 곧장 엄마를 서울로 다시 모시고 와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고맙게도 남편도 어떻게든 저희 엄마 고쳐보겠다고 노력을 해줘서 이때만큼은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시댁에서 시모와 싸울 때도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 덕분에라도 더 힘을 낼 수 있었네요. 그때부터 저는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엄마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일까지 그만두고는 엄마를 간호하는 일에만 집중했네요. 남편은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나름 경력직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던 단계였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함께 육아를 도맡아주면서 제가 엄마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시아버지조차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상황에서 제 힘을 빼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쯤 되면 누군지 짐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를 서울병원에 모실 때부터 이 모든 상황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솔직히 이때부터는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내보일 수가 있구나라는 사건을 또 한 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딸 유치원 행사가 있어 잠깐 외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시모까지 다 있는 앞에서 제가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 유치원에 갔다가 그동안 엄마 병간호하느라 못 봤던 개인적인 일까지 좀 보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모도 그걸 다 들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일을 뺄 수 없었던 남편은 일을 갔고 그날 하려는 엄마도 편하게 갔다 오라고 하셔서 모두가 병원을 비워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일을 보고 있는데 저희 엄마 병실에 계시는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엄마랑 같은 병실에 계시면서 친해진 분인데 혹시나 제가 자리 비울 때 엄마한테 위급 상황이 생기면 전화 좀 달라고 부탁드려놨었기 때문에 서로 번호를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제가 마침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오니 제가 얼마나 놀라며 전화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다른 의미로 놀라야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시모가 저희 엄마 병실에 와서 헛소리를 하며 엄마를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저한테 대충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니 제가 그 안의 상황을 전부 다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돌려주셨어요. 그 덕에 듣게 된 병실 안의 대화는 가간도 그런 가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돈, 내 며느리 내 아들 돈 가지고 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내는 주제 돈이 없다고요? 그게 말이나 돼요? 지금 사돈 나이가 몇인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우리 딸 하나 먹여 살렸는데 그가 모은 돈은 결혼시키면서 다 써서 정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살던 시골집은요. 어차피 그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병원 신세만 개독질 텐데 그 집 하루라도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낫지. 사돈, 생각이란 걸 좀 해보세요. 네? 애들 결혼 3년 만에 우리 집 들어와서 지금껏 내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했는데 그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가가. 사돈 미안합니다. 나도 우리 딸이랑 또 상의해 거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하시고 일단 돌아가셔요. 참나, 엄마나 딸이나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돈이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별 가짜는 핑계대기는. 저는 여기까지 듣고는 두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암 환자 앞에서 간격은커녕 힘내라는 말 한마디 하지는 못할 망정. 병원에 모신 뒤로 처음 찾아가 하는 말이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라니.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병원으로 쫓아갔지만 이미 시모는 집으로 간 뒤였습니다. 엄마한테는 왜 그딴 뻘소리를 받아주고 있냐고 한참을 뭐라고 했지만 엄마는 혹시나 또 집에 가서 저한테 뭐라고 할까봐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저뿐 아니라 엄마까지 시모한테 시달리니 그때부터는 정말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암 환자한테 쫓아가서 몰상식한 행동을 한 시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걱정하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당하고 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집에 가자마자 시모와 또다시 대판해버렸어요. 마침 시아버지와 남편은 집에 없을 때였기 때문에 저도 이때다 싶어서 시모에게 난리를 쳐댔죠. 어머님, 낮에 저희 엄마 병원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돈 달라고 하셨죠? 진짜 기가 막혀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니. 어쩜 그렇게 몰상식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어머나,
니네 엄마는 곳에 또 그걸 너한테 일러 바쳤다니. 하여간 옆편 내가 엉덩이 무겁게 누워있으면 뭘 하니? 입이 새털같이 가벼운데. 뭐라고요? 지금 저희 엄마 보고 옆편 내라고 하셨어요. 진짜 어머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분이신 줄은 몰랐네요. 저 정말 다시는 어머님 상경도 하고 싶지 않네요. 다시는 우리 엄마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저 그때는 몰상식한 인간이란 소리 듣더라도 어머님께 막 나갈 거니까. 어디 며느리한테 크게 당해보고 싶으시면 또 마음대로 해보시라고요. 시모는 제 말에 크게 놀랐는지 기가 막혀 할 뿐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마저도 꼴보기가 싫어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날로 저는 시댁에 가서도 시모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었어요. 얼굴을 봐도 거의 서로 모르는 척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엄마와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었지만 저는 아예 시모 얘기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평소처럼 또 다퉜다고만 이야기했네요. 그렇게 한 몇 주 흘렀을까요? 시모는 슬슬 제가 본인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없는 셈 치는 게 약이 올랐는지 또다시 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는 화장실 청소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거 안 보이디? 어째 젊은 애가 나보다 못 봐? 눈 좀 뜨고 다녀라. 아우, 그게 또 왜 이렇게 짜? 벌써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 몇 년을 살았는데 너는 이런 국한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추니? 시모는 또다시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걸어댔고 저는 더는 싸울 힘도 나지 않아 그냥 개무시하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결국 저를 폭발시키는 데 성공하고 맙니다. 저는 그때 참고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며 시모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복수를 하게 되었네요. 하루는 제가 엄마 간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의식이 나간 상황에서 온갖 응급처치를 하며 다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리더라고요. 엄마한테 정신이 팔려있던 그때 당시는 전화가 온 줄도 몰랐지만 천만 다행으로 엄마의 상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에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몇 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가서 시부모님이 애를 집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군요. 예, 너는 네 애 내팽개 쳐놓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갑자기 위급해지셔서 급하게 응급처치하느라 전화 온 줄 몰랐었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생겼어요? 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그래, 생겼지. 하여간에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대체 하는 게 뭐냐? 도움되는 게 뭐냐고. 나 지금 나가봐야 하니까 너 당장 들어와서 네 시아버지 밥상 좀 차려주려라. 분명 친정엄마가 위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게 뻔한 시모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충분히 그런 소리를 하고도 남을 인간이란 생각에 바로 반박을 했죠. 어머님, 방금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저희 엄마 위독하셨었다니까요. 오늘은 엄마 곁에 있어야 해서 못 갑니다. 아버님도 오늘은 집 걱정하지 말고 엄마만 생각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없어도 잘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절대 못 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전화를 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시모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저망이 나올 수준의 말을 하는데
또 한 번 시모의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거 좀 아픈 걸로 요새는. 예, 사람 목숨이 뭐 그렇게 금방 끊기는 줄 아니? 지금도 봐라. 위독하기는 무슨. 어쨌든 숨 붙어서 살고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 뭐 얼마나 호강하면서 더 산다고. 자식 새끼 고생시키고 내 아들 돈까지 축내며 그러고 있다니. 차라리 빨리 가버리는 게 낫겠다. 예, 내가 보니까 네 엄마 목숨줄 오늘 내일 또만 끊길 목숨 아니다. 사람이 좀 독해야지. 하긴 자식을 보면 그 부모란 됐어. 네가 이렇게 독해 빠졌는데 네 엄마라고 다르겠니? 그러니까 잔말 말고 와서 너 시아버지 밥이나 차려. 난 이제 나가봐야 하니까. 엄마를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때냐고요? 바로 복수의 때죠. 사실 저는 시모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릴 만한 엄청난 키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실은 시모가 처음으로 저희 엄마 병원을 찾아와 돈 얘기를 꺼내며 행패를 부렸을 때 그때부터 저는 시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전화를 끊고 엄마에게 달려가기 전 시모가 병원을 나서기 전에 엄마한테 요상한 말을 하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거든요. 그때 한참 혼자서 열을 내던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급 바꾸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하던 것 있죠? 아유, 하긴 지금 그 꼴로 사는 사돈 속이 속이겠습니까? 여길 찾아온 내 잘못이지. 뭐 돈이 없다니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찾아와 사돈 앞에서 돈 얘기 좀 꺼냈는데 별거 아니니까 꼭이라도 애들한테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좀 돈이 급하긴 한데 애들은 모르는 일이고 또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러는 거니까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또 괜히 걱정할까봐 그러는 거니까. 아셨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딱 뭔가 시모에게 지금 꿍꿍이가 있거나 뒤가 구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막을 알게 될 때까지 시모가 병원에 찾아와 행패 부렸다는 이 사실을 시아버지와 남편한테까지 숨겼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시모가 무슨 짓을 꾸미고 다니는지 뒤를 캐기 시작했죠. 저는 엄마 병간호를 하면서도 틈이 나는데도 시모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시모에게는 시아버지 외 따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시모는 원래부터 밖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밖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남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곳마다 따라가서 증거사진들과 영상들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모을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으로 수집하고 있었네요. 아마 시모는 제가 이런 걸 찍고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당당하게 지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 전 여기에서 더 거대한 폭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수의 키와 거대한 폭탄으로 시모를 나락으로 보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결전의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와 시모 그리고 남편에게 간만에 가족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자고 이야기하고는 주말 저녁 모두를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고는 모두를 배불리게 먹였지요. 물론 이날도 시모는 반찬이 맛이 없다느니 간만에 정신 차리나 했더니 음식이 허술하다는 둥 별소리를 다 했지만 전 기분 좋게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시모의 나락행을 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시모는 정말 끝까지 또 저를 코너로 몰아가며 부추겨 대던 것 있죠. 예, 앞으로도 제발 좀 이렇게 해라. 네 엄마한테 잡혀 사느라고 네 가정에다가 시부모까지
전부 다 내팽겨치곤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니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니? 하여튼 명줄이 긴 게 문제다. 명줄이 긴 게 문제야. 그래도 전에 내가 얘기했지? 네 엄마 오늘 내일로 죽을 사람 아니라고. 하여간 그건 부러워해야 하는 거니? 질린다고 해야 되는 거니? 저는 또다시 저를 도발하는 시모를 보며 거는 봐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귀에 대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아버지의 깜짝 놀랄만한 행동에 입을 쩍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말을 듣자마자 시모에게로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는 그대로 뺨을 내리쳐버리셨거든요. 왜 그래 여보? 야,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사람이 이래? 여보, 아프다고. 정말 왜 이래? 네 여편네야. 당신이 지금 큰 소리칠 자격이나 있어?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뭐, 바람? 남자가 있어? 언제부터야? 도대체 언제부터냐고? 무슨 소리야, 여보? 나 남자라니? 야, 너 대체 네 시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네가 방금 그런 거지? 나 남자 있다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보, 이건 다 모함이야. 다 모함이라고. 시모는 시아버지에게 머리채가 뜯기면서도 제가 말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며 바락바락 울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치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주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진짜로 어머님이 바람피신 게 거짓말이라고요? 우리 어머님 여전히 이렇게 뭘 모르신다니까. 아버님, 저한테 증거도 다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다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곧장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 한 음성 파일을 재생해서는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크게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파일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모 당사자까지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이거 제대로 터지기만 하면 자기랑 나랑 경치 좋은 데 가서 같이 사는 거 맞지? 나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늙어 빠진 노인네랑 헤어지고 싶다니까.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숨 쉬는 모습만 봐도 짜증이 얼마나 솟구치는지 몰라. 하여간에 능력도 없는 인간 옆에서 살려니까 내 인생이 다 불쌍할 지경이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 투자한 것 좀 잘되게 열심히 노력 좀 해봐. 나 그 돈 전 재산이야.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남편 몰래 대출받아서 거액 들여준 거 잊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나 간절하다니까. 꼭 그 돈으로 성공해서 노년에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알지? 저는 그동안 시모 뒤를 따라다니면서 뭐라도 남기려고 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 역시 그 따라다니던 수많은 날들 중에 몰래 녹음해 놓은 파일 중 하나였어요. 게다가 이 음성 파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증거로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시모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릴 거대한 폭탄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내연남에게 돈까지 갖다 바친 시모의 만행. 제가 따라다녀 보니 그동안 시모는 이 남자를 만나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 투자금을 건네왔더군요. 그리고 결국에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넘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이 집 대출까지는 제가 알고 있을 때 받았다면 말렸을 텐데 이건 또 저도 발견하기 전에 저질러 놓은 상태였네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모가 사기당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다가 제 복수의 기로 활용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아무리 제겐 미운 시모라도 시아버지가 시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실 시아버님이 너무 걱정되었네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눈 감는다고 해도 이대로 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당하는 시부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마음이 먹고 이 모든 사실을 다 까발려버렸던 거죠. 저는 이 음성 파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찍은 모든 사진들까지도 전부 다 모두의 눈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님, 이래도 발뺌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도요.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셨죠? 이게 바로 저를 무시한 어머님의 대가예요. 감히 날 무시하고 우리 엄마를 무시해요. 뒤에서 이런 뻔뻔한 짓을 벌이고도 끝까지 아버님 앞에서 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어머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말을 하니 시모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다 발각되어 끝났다는 생각이 든 건지 그제야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이거 다 한때야. 집 나가 산다는 거 사실 아니라고.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데. 야, 너는 지금 네가 한 짓이 무슨 짓인 줄 알아? 너 지금 네 시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은 거야. 너만 조용하면 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네가 지금 다 망친 거라고. 너 내 집에서 나가라. 당장 나가라고. 시모는 끝까지 제 탓을 하며 시아버지에게만 싹싹 빌뿐 저한테는 여전히 악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세상 통쾌한 한 방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이내 시모의 악소리를 듣고는 대번에 뒤통수를 확 내리쳐버리셨네요. 이게 뭘 잘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어디서 내 며느리한테 큰 소리를 내는 거냐고? 뭐? 대못?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 그게 어떻게 며느리가 박은 거야? 당신이 박은 거지?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우리 귀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네야. 그러니까 자네가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시아버지는 급기야 시모의 뒷더미를 잡고는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모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그제서야 저한테 달라붙더라고요. 아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 좀 말려봐라. 응?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니?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어? 제발 아가. 아가요? 제가 왜 어머님 아가예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시면 그 좋아 죽는 아저씨한테로 가서 같이 사시면 되겠네요. 돈까지 바쳐가며 사랑에 맞지 않던 사람이 있는데 어머님이 왜 갈 데가 없으세요? 그 인간 사기꾼이었어. 지금 내 돈 가지고 난리 났다고. 나도 지금 수서문에서 찾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나가면 대체 어디로 가니? 응? 그러지 말고 아가. 제발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 다오. 여보, 아들, 제발. 시모는 끝까지 저희 바지가랑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저한테서 시모를 떼내어버리고는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결국 저는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현관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한참을 밖에서 울다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더라고요. 이후에 시아버지가 연락을 따로 받으셨는데 그 길로 시부모님 댁으로 가신 것 같았네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 당연히 시모는 시아버지에게서 이혼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탈탈 털려서 내쳐졌어요. 사실상 시모가 사기당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순 없었지만 유책 배우자로 미자료 5천만 원을 시아버지에게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자기 엄마지만 진절머리가 난다며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었네요. 나중에는 시모가 완전히 빈털터리에 혼자가 되고 나서 저를 찾아온 거 있죠? 대뜸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생각이 짧았어.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예, 아가. 내가 우리 가족들 없으면 어디 가겠니? 응? 이 노년에 나 혼자 어떻게 늙어 죽으라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 그리고 네가 네 시아버지 좀 설득 좀 해보아. 응? 내 아들이나 남편은 날 만나주지도 않아. 나 정말 외롭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어머님, 겨우 이깟 걸로 힘드세요? 저는요,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수만 번, 수천 번도 더 힘들어 죽고 싶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더는 어머님 얼굴 보며 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오열을 하며 저를 붙드는 시모를 완강하게 거절하고는 그대로 그 자리를 털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시모와의 인연이 끊기고 정말 속 시원하게 복수해주며 저는 저의 평온한 인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네요. 그 이후에는 엄마가 결국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잘 치러드리고 지금은 시아버지만 모시고서 남편과 아이들과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도 다시 자리를 잡았고 저도 엄마 보내드리고 시간이 다시 생기면서 제 직장 구해서 애 키우며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제 인생이지만 제발 앞으로는 웃을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꼭 웃는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